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될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더욱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서로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 이제 양적인 완화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린 인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사람들의 경제생활, 금융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확실한 하나의 선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경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좋은 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 경제 공부하셔야 돼요. 제 유튜브라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금융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잖아요.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죠. 20%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쓰려면은 1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120만 원이 들 수 있게 돈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마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80%는 이걸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인터랙션이 있으면 손 들고 대답하라고 요청하겠는데요. 뭡니까? 금을 사라고 얘기하죠. 금 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돌반지에서부터 무슨 행사만 있으면 금을 사지 않습니까? 금은 이 실물 자산으로서 인플레에 대비하는 인플레 해지라고 하죠. 인플레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담보로 또는 보험으로 갖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대체 수단이었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제 금은 아니지만은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통화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금을 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금융 산업이 워낙 다양하게 새로운 상품들이 많아서 금은방에 가서 뭐 반지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증권시장에서 간단한 ETF를 사는 방법도 있죠. 금하고 연계된 게 있습니다. 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바로 가격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을 사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2007, 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금은 그런 대로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금의 수익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왜 금을 사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100% 되지 않느냐?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실물 여러 가지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든가 수요가 더 많아진다든가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근데 금은 사실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을 여러분이 금의 수요가 많아진다. 금의 공급이 적어진다. 그럼 금값은 올라가지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별도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금은 이런 현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금을 갖고 있을 때 약점은 금도 그 화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금을 100년 갖고 계셔도 금 자체로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금값이 올라가기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전통적인 자산은 금을 사라. 그러나 장단점이 있다. 최근에 5년 동안에 그 국제시장에서 금 ETF의 수익률은 약 한 9%였습니다. 참고로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라리 원자재를 사라. 원자재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곡물, 또 이 원유, 그렇죠? 또는 이제 천연가스, 이게 다 원자재죠. 그런데 어떻게 원유를 사란 말이냐? 문제는 원유를 사라는 게 아니라 원유에 연계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ETF죠. 최근에는 이 탄소 배출권도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ETF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뭐냐? 제가 넷제로 2050 이런 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가마다 기업마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면은 배출권을 사와야 돼요. 그 한도가 나오면 배출권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권도 이제 원자재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런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원유에 대한 ETF를 산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는 것이죠.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은 이 원자재야말로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유 가격이 불과 2, 3년 전에 3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 80불 이상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 원자재의 ETF는 지난 5년 동안 수익률이 1.83%에 불과했어요. 등락이 거듭하니까 평균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죠.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도 가장 오래된 교과서적인 방법이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이제 그 60대 40으로 바꿔라. 그럼 뭐냐? 투자를 할 때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줄인다든가, 또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60대 40. 한쪽으로 올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헷갈리신다고요? 제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금리와 채권의 가격. 이 기본인데 이해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으로 펀드나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60대 40으로 하라, 40대 60으로 하라. 이 얘기는 결국은 분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만 원인데 이걸 60, 40으로 어떻게 나누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60대 40으로 나눠져 있는 ETF가 딱 있어요. 그걸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지난 5년 동안의 수익률이 주식의 60%, 채권의 40%, 60대 40의 ETF는 9.82%였어요. 상당히 괜찮았죠?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부동산의 리츠를 사라. REIT라고 하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갈 거라 집을 사라. 그런데 집을 사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ETF가 있는 거죠. 이 부동산 리츠죠. 부동산 리츠는 부동산을 여러 사람들 ETF가 모아져서 큰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운영해서 임대 수익을 기초로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 수익도 올라가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리츠를 사라. REIT. 이거는 이제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국내에서도 리츠가 많이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츠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11.22%였어요.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리츠에 투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인기가 좀 적어질 수 있죠.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또 리츠에 반영이 되죠.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이것도 워렌 버핏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S&P 500 지수를 사라. 지수는 뭐 500대 기업이 다 포함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갈지 예측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지수를 하라.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그냥 지수를 산 분들은 수익률이 18%나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예에서 가장 높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히 증권에서 광고하잖아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6번째는 직접 부동산을 사라. 이게 쉽지가 않죠. 취득세, 등록세도 많고 재산세도 많고 거액이 들어가고 그러나 또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해지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이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취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거고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여러분 자산이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더 증식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